자, 405쪽입니다. 그 405쪽에 가니까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관리자의 부동산 관리하고 마케팅 이야기 나오죠. 예, 그래서 부동산 관리와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배워봅니다. 자, 그때 관리와 관련해서 당연히 관리의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은 관리의 의의라든가 이제 관리의 내용,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관리자의 업무 영역 이런 내용들에 대해 좀 배울 텐데요. 자, 제일 먼저 그럼 다 배우는 거라고요? 그럼 다 배우는 거지 그러면. 자, 제일 먼저 그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가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 관리죠. 관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뭐 하는 거죠? 지금 취득해 가지고요. 취득해서 이제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제 이용하고 개량하는 등 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일체 행위가 관리입니다. 다 관리인데 여기에서 다만 이용 개량 이런 거 할 때 성질이 변경되면 안 돼요. 왜? 성질이 변경되어 버리면 그건 개발로 가죠.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개량하는 것도 관리에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관리는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즉 처분은 관리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 의의에 보면 그런 말 쭉 써놨죠. 자, 뭡니까? 그랬을 때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을 관리, 유지, 보존하고 그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용하고 개량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 유지, 보존, 이용, 개량에 관한 일체 행위가 다 뭐다? 관리다. 자, 우리는 관리에 대해서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는 역시 복합 개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 뒤에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가 왜 필요한데요? 이래 물어보면 도시화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하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나도 이제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그죠? 전문가 불러야죠. 예,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부재 소유자의 요구가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별장 이런 거 평상시에는 안 갖고 있어요? 왜 마치 안 가지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세요, 그렇게. 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별장 이런 거 평상시에는 우리가 관리 안 하니까 관리하신 분한테 맡겨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 그래요. 그러면 그때 관리의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관리는 어느 측면에서 하는 거라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의 내용에서는 이제 그게 보니까 기술적 관리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기술적 관리는 물리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예방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게 뭐다? 기술적 관리입니다. 그럼 토지다 그러면 토지와 관련해서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옹벽을 쌓아둔다든지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경계를 측량해서 깃발 이런 거 꼽아둘 수도 있죠. 표시해 둔다든지 이런 게 다 기술적 측면의 관리고요. 건물과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 관리입니다. 그 중에 여기 보안에 보면 방범이나 방재에 대비하는 거, 그래서 방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나요? 그럼 이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것들도 여기 있는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기능적인 측면의 하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기능적 감가 요인 해서 감정평가가 한번 배우죠. 건물하고 부지가 어떻게 하고 있다? 부적응하고 있다. 그게 무슨 감가였죠? 기능적 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역시 어떤 관리에 속하는 거죠? 기술적 관리. 그래서 기술적 관리에 보니까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해서 조치 취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협의의 관리, 그럼 이 기술적 관리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위생관리, 설비, 보안, 보전관리, 이번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든지 대상 부동산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표시하고 측량하고 이런 게 다 뭐다? 기술적 관리 소속이다.
뒤로 넘겨서 그 다음 무슨 관리도 있어요? 경제적 관리도 있나요? 경제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순수익이 어떻게 나오는 거?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경제적인 겁니다. 돈 덩거리는 거니까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와 관련해서 회계관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수지관리,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고 배치하는 인력관리 있죠. 사람을 고용하고 배치해도 돈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속하는 거다? 경제적 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자, 법률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거요.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행정적, 법률적 측면의 관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각종 계약 관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시설물 이용 계약 이런 계약 관리는 다 어디 소속이다? 법률적 관리 소속입니다. 그리고 권리 이런 말 나오나요? 권리를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권리를 보존한다든지 이런 권리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뭘 생각하세요? 법률적 관리를 생각하시고 법률적 측면의 이용 가치를 개선한다.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용도 지역 지구제 이런 게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률적 측면에서 이용 가치를 개선하는 거니까 법률적 관리에 들어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적어도 소속을 물어보면 적어도 소속이 어딘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예. 자, 그 밑에 부동산 관리의 계층화와 관련해서 자산관리라는 말을 하나 기억하시고 자산관리가 뭡니까? 그랬을 때 그 자산관리는 그 407종 맨 위에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뭐하겠다? 극대화해서 소유자의 부를 증진시키고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소유자의 자산을 뭐하겠다고요? 관리해서 뭐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거요? 부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거요. 그럼 부를 극대화하려면 이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게 자산관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말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는 분산투자해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을 관리할 때 어떤 자산으로 분산투자해 놓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자산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해두는 것도 우리가 위험을 많은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였죠.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이런 것도 자산관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리스크 위험 관리.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 어떤 부동산을 팔아야 부가 극대화되겠는가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자산관리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련된 의사결정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자산관리 소속입니다. 그리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자산관리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자산관리와 관련을 가진다 하는 것 정도는 읽어보실 것.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407쪽에 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시설관리는 말 그대로 뭐 관리하는 거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지 뭐.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뒤로 넘겨서 거기 408쪽에 양가로서 한번 관리자의 영역에 다시 보면 자산관리라는 말 나오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를 자산관리라 한다 하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는 말 그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뭐다? 소극적 관리가 되겠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나 시설 사용자 또는 기업의 여타 부분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형태의 소극적 관리를 시설관리라 한다. 자, 가장 적극적 관리가 자산관리라 그랬죠? 소극적 관리가 뭐라고요? 시설관리다. 자, 그 다음에 408쪽 맨 밑에 자가관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관리의 내용에 조금 전에 뭐가 관리라 그랬어요?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게 관리의 내용이죠. 요 관리를 다 누가 하겠다는 거요? 소유자가 관리 주체가 되겠다 하는 게 자가관리라고요. 소유자가 관리 주체가 된다. 소유자가 관리 주체가 된다는 거는 뭐 소유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관리의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소유자가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자가관리예요. 주로 소규모 부동산 같은 데서 주로 자가관리가 이루어지죠. 또는 자기관리 또는 뭐라고도 표현해요? 자연관리 또는 자치관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자가관리
같은 경우 주로 소규모 부동산에 쓰겠죠?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씁니다.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관리하는 것도 무슨 관리예요? 자가 관리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맨 밑에 장점은 소유자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관리할 때. 그러면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알아서 탁탁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409쪽에 보면 자가관리는 이 관리 요원에는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겠죠. 관리하시는 분들 안에 소유자도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보면 그 집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하게 잘 해놓습니까? 시설물도 잘 관리하려고 하고 내 집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도 높고 4번에 보니까 부분의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고, 즉 종합적 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 어때요? 다 종합해서 소유자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용이하고, 그 다음에 양호한 환경 보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집 가보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잖아요. 예. 여러분 집은 아니죠 지금은. 예. 옛날엔 그랬잖아요. 다만 지금 공부에 신경 쓰느라고 지금, 그죠? 예. 그렇게. 그래서 양호한 환경 보존이 가능하다. 특히 5번에 있는 기밀이나 보안 유지에 아주 좋은 게 뭐다? 자가관리입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첫 번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타성화, 무사한 일 이런 말 나오나요? 내 집인데 뭐 청소 안 해도 되죠? 설거지 안 해놔도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 집인데 뭐 이러면서 타성에 젖을 수 있다. 예. 단점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유자가 관리의 전문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소유자는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왜?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요. 관리에 신경 쓰느라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죠. 그러면 그 단점이 위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장점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상점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맡기면 전문가는 이때 전문가니까 장점에 전문적인 관리와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네요. 맞습니까? 전문가니까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면 거기 5번에 관리비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관리비가 저렴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관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아까 자가관리의 단점에 있었던 매너리즘, 즉 타성에 젖는 걸 말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자가관리의 단점에 본업에 전념하기가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왜? 관리를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맨 밑에 4번 기밀이나 보안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자가관리가 기밀이나 보안에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맨 밑에 관리회사가 영리만 추구하면 관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 예, 그런 것들 읽어보시고 뒤로 넘겨서 410조. 자가관리가 있고 지금 무슨 관리가 있다고요?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주로 대규모 부동산 이런 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위탁관리다. 자, 근데 이 둘을 섞었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혼합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가관리는 가장 전통적 관리 방식입니다. 요 위탁관리는 가장 선진화된 관리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가에서 이 전통에서 선진으로 가는 과도기 행해지는 게 주로 뭐라는 거예요? 혼합관리다. 그래서 혼합관리의 장점에 보면 자가에서 위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행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리고 이 혼합이라는 건 섞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건 뭐 소유자가 하고 기술적인 건 맡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섞었다 이게 무슨 관리죠? 혼합관리. 그 혼합관리 메뉴에 보면 부동산 관리 업무의 일부는 뭐하고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접 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장점에 동그라미 2번 필요한 부분만 주로 기술적인 부분만 위탁함으로 소유자 빌딩 소유자가 유리하다. 왜? 3번에서 소유자는 강한 지휘 통제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왜? 자가관리 장점이죠.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만 위탁해서 어때요? 위탁관리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혼합관리는 이 자가관리의 뭐하고 장점하고 위탁관리의 장점을 따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장점을 만들어 보자. 이게 뭐다? 혼합관리죠. 그런데 문제는 섞어 놓으면
두 가지 방식의 뭐만 나타날 수 있어요? 단점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단점만 나타나서 더 큰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편의 뭐만 보여요? 좋은 점만 보이죠? 그래서 뭐요? 우리 결혼하면요. 얼마나 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해보니까 그렇던가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해보니까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단점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섞어 놓으면 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책임을 서로 떠넘길 수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돌려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어때요?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영이 잘못되면 두 가지 방식의 뭐 단점만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단점의 첫 번째 책임 소재가 섞어 놨으니까 불분명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운영이 서투르면 아무래도 두 가지 방식의 결점만 나타날 수 있다. 그게 혼합관리의 단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부동산 관리자가 하는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어떤 업무들을 합니까? 그랬을 때 관리자들은 임대료를 수납하기도 하고요. 임대차 활동도 하고요. 유지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활동도 하고요.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관리자의 업무 영역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책은 중요한 내용으로서 유지관리 활동하고 뭐에 대해서 임대차 활동 요거에 대해서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유지활동과 관련해서 맨 밑에 보면 일상적 유지관리 활동이 있죠? 일상적인 건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요? 청소하고 소독하고 잔디 깎고 이런 게 일상적인 유지관리 활동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유지관리 활동이 뭐죠? 예방적인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뭐 하는 거요?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둬야 되겠죠? 411쪽 메뉴에 예방적 유지활동이다 그래서 시설이나 장비 등이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이를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관리 활동. 그게 뭐다? 예방적. 그래서 유지관리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유지관리 활동이 뭐다? 예방적.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는 거예요. 왜? 대응적 유지관리 활동은요. 사후적인 거죠. 이 사후적인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런 사후적 대응적 유지관리 활동보다는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활동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임대차 활동 관련해서 자 거기 2번에 보면 임대차 계약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는 조임대차 이런 말이 있죠. 조는 가능 조소득 할 때 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안에는 순수한 건물 사용성에 대한 대가 임대료도 있고 각종 경비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임대료입니다. 이렇게 받는 게 뭐다고요? 조임대차. 그러니까 고시원비 40만 원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뭐 월세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는 고시원비 얼마에는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40만 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임대차는 총임대료라는 뜻으로서 거기에는 순임대료와 영업경비를 다 포함해서 임대료입니다 하고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 같은 경우는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주인은 순수한 이 건물에 대한 임대료만 받고 경비는 어제 누가 어떻게 낼지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을 무슨 임대차? 순임대차라 그래요. 주로 어디에 쓴다고요? 공업용 부동산에 써요. 비율임대차는 번 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임대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어디에 쓴다고 돼 있어요? 매장용 부동산. 백화점 매장 있죠? 거기 매장 그 임대차 계약 이런 거 체결할 때 들어온 수익의 일정한 비율만큼 임대료 지불하겠다 이렇게 책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비율 임대차입니다. 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 보시면 주거용은 이웃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임차인 선정하시고요. 자, 상업용이다 그러면 아까 비율 임대차 쓴다 그랬죠? 번 돈 일정한 비율만큼을 임대로 내니까 매상고가 높은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공업용은요. 이 건물을 공장으로 쓴다고 했을 때 적합한가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죠?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411쪽 맨 밑에 건물의 뭐에 대한 이야기? 생애 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애 주기. 자,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이야기인데요. 자, 뒤로 넘겨 보시면 자, 거기에서 건물의 생애 주기에 보시면 전개발 단계 이런 말도 있죠. 전개발 단계는 말 그대로 건물을 짓기 전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용지 상태니까 건물 어떻게 지을까 이런 신축 계획 이런 거 세우고요.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신축 단계. 신축 단계는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왜? 새 건물이니까. 그래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안정 단계는 그 밑에 보면 여기는 건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본격적으로 운영, 이용되고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다. 건물의 존속기간 중에 가장 장기간에 속하고요.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신축 단계는 분양이나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죠. 상권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 근데 안정 단계는 이제 어때요? 다 그 지역적 상권이 안정이 되고 해서 지역적 기능이 최고도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경제적 유용성은 오히려 어떻다? 가장 높다.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많은 거요.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지출 있죠. 그런 걸 무슨 지출이라고 한다고요?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뭐 대수선을 한다든지 또는 증축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자본적 지출이 되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을 할 때는 어느 단계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정 단계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정 단계. 자, 그래서 우리도 성형수술 이런 거 시킬 때는 언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태어나자마자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시켜야 돼요? 그러면 자, 언제 안정 단계 사는 게 좋다. 이게 고등학교 애들 지금 잘하고 있는 애들 쌍꺼풀 수술 시키고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안 좋죠. 예, 졸업할 때 시키라고요? 아직도 덜 컸어. 더 크고 나서 조금 더 안정 단계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고향 여자친구들 봤더니 다들 하나씩 고쳤더군요. 예. 그래서 자, 안정 단계 사는 게 좋다. 자본적 지출하려면 자, 넘어갑니다. 자, 노후 단계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노화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이 노화된 단계에서는 오히려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투자는 오히려 피하는 게 좋다 하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완전 폐물 단계는 어느 단계를 향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전개발 단계를 향해 진행한다.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리 이야기네. 맞나요? 그럼 생애주기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고 문제 봅니다. 저 끝으로 가서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통 한 문제 내지 여기서 많이 나올 땐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531쪽에 28번 문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래 물었잖아요. 자, 1번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맞아요? 학계로는 의미가 통하면 맞다고 했어요. 책의 표현을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법률적인 게 뭐요? 법률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뭐 하겠다는 거? 조치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읽어보면 맞잖아요. 법률상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겠다. 자, 두 번째,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른 소극적 관리다. 맞잖아요. 3번, 자기 관리가 자가 관리죠. 예, 직접 관리하는 거는 전문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맞나요? 임차 부동산에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 지불한다면 이는 무슨 임대차예요? 비율 임대차잖아요. 번동한 일정 비율이니까.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게 기술적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순수히 감정이 나오는 거.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래 나가야죠. 자, 뒤로 넘겨서 532쪽 30번. 건물의 내용 연수하고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게 물었죠? 자, 그 보니까 1번에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하고 있다. 이런 거 있었나요? 요런 거는 기능적 감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가니까 감가가 된다는 건 수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내용 연수거든요. 무슨 내용 연수와 관련을 가진다는 거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거 외에도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설비가 불량하다. 디자인이 구닥다리다. 이런 건 다 기능적 감가요인이에요. 그럼 무슨 내용 연수와 관련을 가지죠? 기능적 내용 연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부 환경이 대상 부동산 같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인건적이 쇠퇴했다든가 이 건물이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또는 당의 건물의 시장성이 감퇴되었다든가 이런 건 다 외부적 감가 요인이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쓴다고요? 경제적 감가. 당연히 이런 건 뭐와 관련을 가진다? 경제적 내용 연수와 관련을 가지는 겁니다. 감정평가에서 좀 더 배울 겁니다. 3번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에서 안정 단계에서는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 국민이 연장될 수 있나요? 안정 단계는 가장 장기간에 속하는 국민이라 그랬죠. 이런 게 4번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에서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인가요? 뭐 좋아지는 단계 아니잖아요. 노후 단계니까. 당연히 맞죠. 5번 건물과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자,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한다. 답이 5번이라는 걸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오늘 몇 문제 맞췄어요, 우리? 몇 문제 맞췄어요? 왜 5문제라 그래요? 6문제 맞췄는데? 31, 32, 33, 34, 28, 30, 6문제 맞췄잖아요. 막 갑자기 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학계론 문제가 복잡한 계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도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진주에서 강의 들으시는 수강생인데 저 통영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65세세요. 이분은 평생을 운전만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시험을 본 게 운전면허 이거 대형 버스 면허 딸 때 그때 보시고 나서 어제 처음으로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봤대요. 처음으로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봤는데 학계론 35점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학력은 중졸이에요. 중학교 나오셨다 그러시던데 저우지간 처음으로 시험을 봐 35점이 나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 배운 거고 다 이게 보니까 알겠는데 그 순간에 너무 떨려서 안 보였대요. 그래서 드디어 30여 년 만에 시험도 처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모의고사라는 거. 그런데 그래도 포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아주 용기 있으시더라고요. 멋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게 뭐 별거 있어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외관으로 멋있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 멋있죠? 저는 두 개 다 멋있어. 외관도 멋있고. 문제 풉시다. 자, 프린터. 자, 프린터. 세상 뭐 살아가는데 사람이 좀 잠깐 같이 보시죠. 살아가는데 뭐 별거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 자뻑하고 사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당당해 최고야 이러고 사세요. 뭐 별거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해서 이 바보야 이러고 자학을 한대요. 그러면 치료의 첫 번째가 위로해 주는 거래요. 자기한테. 자기를 왜 이렇게 학대하면 되냐고. 넌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괜찮아 이러고 지금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게 낫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상처받고 막 이런 거보다 여러분이 항상 당당하시고요. 멋지게 사세요. 자, 그럼 1번 봅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운영 수지 계산할 때요. 보기에 가로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거.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야? 영업 경비 빼야 순영업소득 나오죠. 그때 영업 경비에는 뭐가 있다는 거요? 재산세, 이것도 영업 경비입니다. 소득세는 아니에요. 재산세. 그 다음에 건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나 수선비 이런 거 다 영업 경비입니다. 근데 3번에 있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운영할 때 들어가는 경비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3번이 여긴 틀렸고요. 총업원 월급이라든지 보험료, 전기요금 이런 건 다 영업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으로 보시고요. 자, 2번. 가번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한 결과 아래와 같아요. 가로 안에 있는 자본하는 개수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 지금 빌린 돈이 1억이죠. 1억에다 뭘 곱했더니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액 70만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 우리가 매월마다 갚아 나가는 돈이 연금이죠. 연금이 알고 싶을 때 쓰는 개수는 연금개수잖아요. 그 연금개수에는 저당 상수하고 감채 기금 개수가 있는데 현재 1억을 빌렸다 그러면 현재 돈이니까 이건 뭐다? 저당 상수죠. 그러면 저당 상수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1원을 뭐 한다고 했을 때 빌렸다고 했을 때 갚아야 하는 뭐의 크기? 원금과 이자라는 연금액의 크기를 저당 상수라고 했죠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럼 1번 융자원금 1원당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고 뭐가 되는 거다? 저당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원을 빌려서 5년 동안 나눠 갚을게요. 이자는 10%씩 주고 그러면 저당 상수가 0.26 얼마였잖아요. 그래서 0.26원씩 몇 번 갚아야 된다? 5번 갚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였죠. 자, 2번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역수에 해당한다.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감내현저. 요게 감이 감채기금 개수인 거 아시겠죠? 감채개수는 내가 개수하고 역수관계라고요. 무슨 내가? 연금의 내가. 왜?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가 있잖아요. 일시불의 현가개수하고 일시불의 무슨 개수하고 내가 개수하고 역수관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때 내가는 연금의 내가겠지. 일시불 아니면 연금이니까. 그 다음에 현은 현가개수죠. 현가개수인데 무슨 현가개수예요? 일시불은 아니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개수라고요. 하고 뭐하고? 저당 상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볼 10월 말이 되면 감내가 현저하게 날 때요 이러면서 감내 현저. 자, 됐나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는 뭐죠?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아니고 뭐 현재가치계수 이래야 되죠. 답은 2번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3번 월 저당 상수는 여기가 연 저당 상수면 연마다 갚아야 될 원가이자가 나오는 거고 월 저당 상수면 월마다 갚아야 될 원가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 70만 원이라고 써놨으니까 1억에다가 0.007을 곱해야 70만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게 월 저당 상수예요. 자, 5번 상환기간이 짧거나 이자율이 클수록 자본개수는 커진다. 아까 저당 상수는 1원당 갚아야 될 원가이자인데 상환기간이 짧아져 버리면 당연히 더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자율이 어떻게 되면 올라가면 더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상환기간이 짧거나 이자율이 클수록 즉 저당 상수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잔금 비율 계산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돈을 빌려서 10년 동안 나눠 갚을게요 그랬어요. 그럼 10년이면 10개겠죠. 그때 10%일 때 0.16 얼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1억이면 1600만 원씩 10번 나눠 갚는다 이렇게 배웠고 한 5년 갚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마 갚았어요? 1억 빌렸으면 0.16이라고 줘놨잖아요. 1600만 원씩 5번 갚았다고요. 마음은 다 갚았죠. 1600 곱하기 5 해보세요. 8천만 원이잖아요. 1억 빌려 8천 갖다 줬으니까 마음은 다 갚았죠. 근데 초기에 뭐만 잔뜩 갚았다고요? 이자만. 기억납니까? 원금은 별로 못 갚은 거죠. 그래서 요때쯤 돼서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은행 가서 물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얼마 남았냐고 물었더니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5번 갚았고요. 갚았고요. 이제 앞으로 1, 2, 3, 4, 5년 동안 더 갚으시면 됩니다. 근데 얼마씩 갚아야 돼요? 1600만 원씩 5번 더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네요.
그럼 요거는 알고 있다죠. 요게 뭐요? 알고 싶다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 배운 공식 있죠? 알고 있다에다 뭐만 곱하면? 알고 싶다 개수만 곱하면 알고 싶다가 나온다. 지금 연금은 아는 거죠? 1600 연금이니까. 그럼 연금을 알면 알고 싶은 돈은 이 연금을 뭐해서 할인해서 현재 한꺼번에 받으면 그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요 연금을 적립해 놓으면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겠죠. 그럼 요 돈은 연금의 현재 가치 성격이에요? 연금의 미래 가치 성격이에요? 요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 성격이에요. 왜 이 시점 현재 가서 얼마 나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요만큼 나오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 돈 갚을 걸 지금 현재 한꺼번에 갚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알고 싶은 게 연금의 현재 가치 성격이니까 이해됐나요? 무슨 개수를 곱해야 돼요?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야죠. 몇 년? 정확하게는 잔여기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금을 구할 때 쓰는 개수를 뭐라고 쓴다? 연금의 현가 개수 이것을 쓰는 겁니다. 잔금을 구할 때. 잔금 비율이니까 연금 현가 개수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연금 현가 개수 역수가 뭐예요? 저당 상수니까 요 놈의 역수를 쓰면 요 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4번에서 잔금 비율 계산할 때 쓸 수 있다고요.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한데?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당상수 역수관계니까 저당상수 가져다가 역수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상수를 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넘어갑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예. 이 문제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걸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감내 현저를 알아요? 몰라요? 요것만 알면 답은 맞추죠? 답 맞추면요. 모든 지문을 다 알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답 맞췄으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답 맞추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쉬운 문제인 거예요. 자, 3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이야기입니다. 자, 틀린 거하고 물었어요. 자, 그 박스가 있고 1번. 상가의 수익성 지수는 2.5이므로 투자로서 타당성이 크다. 우리 수익성 지수 구할 줄 알죠? 현금 유입의 현가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현금 유출 현가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예요? 거기서 5억이고 현금 유출 현가는 2억이니까 5억을 2억으로 나누면 2.5가 나오죠.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1번에 투자로 타당성이 있죠. 2번. 원룸의 경우는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항상 크다. 맞습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걸려요? 왠지 틀릴 것 같아요. 항상이란 말 때문에. 그걸 함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을 써놓으면 여러분은요. 이게 항상은 아니겠지 이러면서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하라고 써놨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떠들었어요. 순영가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같은 거라고 한 거 기억납니까? 근데 순영가가 플러스면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투자 대사에 남았다 이 소리라 그랬죠?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2번을 다시 보세요. 원룸의 경우는 순영가가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더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커야 되는 거예요. 항상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배운 거 따로 이게 답 따로 뭐 이래가요? 배웠잖아. 아까 순영가가 플러스라는 말은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투자 대상에서 아까 기대되는 수익률이 얼마였어 이거? 뭐 기대 수익률이 20%고 요구 수익률이 아까 10%고 기억납니까?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요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예요. 자, 3번.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만 투자한다면 빌라가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가장 유리하다. 우리 부를 극대화시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순영가법에서 순영가가 어떤 걸 택하라고요? 제일 큰 거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택해야 돼요? 상가지 뭐 3번이 틀렸지. 이 문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쉬운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답은 쉽잖아요. 부를 극대화시키는 순영가 가장 큰 거 택해라.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순영가법에서. 자, 4번.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두 개 투자 대상을 선택한다면, 자, 우리는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택해야 돼요? 상가를 택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원룸을 택해야 돼요? 빌라를 택해야 돼요? 원룸과 빌라의 공통점은 순영가가 같잖아요. 그쵸? 근데 수익성 지수가 다르죠? 우리 수익성 지수가 큰 걸 택해야 돼요? 작은 걸 택해야 돼요? 큰 걸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보세요. 빌라는 현금 유출의 영가가 얼마예요? 0.15억은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해서 현금 유입 영가가 얼마가 생겼어요? 1억 1,000만 원 생겼다고요. 원룸은요. 1억 투자해서 현금 유입 영가가 2억이잖아요. 그럼 1억 투자해서 2억 하고 싶어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순영가가 같은데 수익성 지수는 다르죠. 수익성 지수가 크다는 말은 초기 투자 금액이 작다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금액으로 똑같은 순영가를 얻을 수 있으면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뭘 선택해야 된다? 빌라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빌라하고 뭐하고 상가 요렇게 선택한다는 건 맞는 거예요. 자, 5번. 만약 상기의 세 자산에 모두 투자한다면 투자자의 부의 증가분은 가치 합산 원리에 따라 5억 원이 된다. 우리가 순영가법은 정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가치의 가산원칙, 합산원칙이 성립한다. 순영가가 초과윤이기 때문에 상가에 투자해서 초과윤 순영가가 3억인 거예요. 원룸은 순영가 1억인 거예요. 초과윤 1억인 거예요. 그럼 다 더하면 초과윤 얼마예요? 5억. 그게 성립한다. 그게 가치 합산원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틀린 것은 3번. 자, 4번. 개발의 타당성 분석 틀린 거 1번. 분석 과정은 뭐부터 한다고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투자 분석. 맞죠? 2번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 과거의 시장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바탕 미래의 시장성 추세를 예측하는 데 있다. 맞죠? 시장성 분석이란 지역시장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유형별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 시장성 분석이 아니고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예, 4번.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만큼 충분한 뭐가 있는가? 수익이 있는가 알아보는 거라 그랬어요. 5번. 투자 분석은 대상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으로 순영가법 등이 적용된다. 최종 투자할까 말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틀린 것은 3번. 5번 개발권 이전 제도 여러 번 배웠죠. 개발권 양도제는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의 형평성 문제를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보전지역 토지 상공에는 미용 공간이 있다 그랬죠. 미용 공간에 뭘 인정해준다? 개발권을 인정해주는데 이 개발권은 보전지역에서 못 써먹죠. 그럼 개발되는 지역 가서 뭐라 그랬잖아요. 그럼 개발 지역에서는 아까 건물 몇 층까지 지어야 돼요? 몇 층까지 지어야 돼요? 최유효 이용하는 층수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죠. 그게 10층일 수 있고 뭐 20층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20층까지 지어야 어때요? 윤이 극대화돼.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짓고 싶죠. 그런데 개발되는 지역에서 10층까지만 지어라 이러면요. 여기는 손익분기점인데? 그럼 어떻게 해? 더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요. 개발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주고 뭘 사와라? 개발권 사와라. 이렇게 된 거라 그랬죠? 그러면 누가 보상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상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개발권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부가 매입해 주기 때문에 공적 부분의 비용 부담 비용이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정부가 매입하는 거 아니죠?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개발권 선매제라 그래. 선매라고 하는 거 미리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건 돈 주고 사주는 거예요. 개발권을. 그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공적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요거 안 사주고 요것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개발권 양도제 또는 개발권 이전제라고요. 자, 틀린 다음 몇 번이죠? 5번. 자, 나머지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들어갑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